조선시대 한 여인이 가마를 타고 양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후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첩보다 더 무섭고 정실보다 더 위태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당한 아내지만 집안 식구들에게는 침입자 취급을 받는 사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 어디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후처들의 숨겨진 비극입니다. 첩과 정실 사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조선 최악의 가족 전쟁 한복판에 던져진 여인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후처는 왜 첩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을까요? 법적으론 아내인데 왜 집에서 쫓겨났을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후처와 첩이 손을 잡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양반 남성이 아내를 잃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자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아내를 후처라고 불렀습니다. 법적으로 후처는 완전한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으며 재산권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처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처의 자식들은 새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오직 한 분, 돌아가신 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후처는 그저 아버지가 데려온 낯선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침입자였습니다. 경상도 어느 양반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0살의 양반 이 씨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서 20살 장남과 17살 차남이 있었습니다. 상을 치르고 3년이 지나자 이 씨는 25살의 젊은 여인과 재혼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후처 박 씨였습니다. 후처 박 씨는 첫날부터 냉대를 받았습니다. 장남은 새어머니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차남은 대놓고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어른들도 박 씨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죽은 며느리를 그리워하며 새로운 며느리에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후처 박 씨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순간 전처 자식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나뉠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새 아들에게로 갈 것이다. 무엇보다 집안의 주도권이 후처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에요. 형제들은 밤마다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후처를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제들은 후처가 집안의 재물을 훔쳤다고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후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처는 친정으로 쫓겨났고 갓난아들마저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처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은 정당한 부인이며 아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소송은 무려 10년간 이어졌습니다. 마을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후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전처 자식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서로 다투었습니다. 양반 이 씨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처 자식들은 후처와 그 아들의 족보 등재를 거부했고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처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남편의 제사 한 번 지내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실 부인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 후처들의 삶은 대부분 이렇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후처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에게 결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편을 잃은 과부나 집안이 몰락한 양반과 딸들에게는 재혼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친정에서 평생 식객으로 살 수는 없었고 여자 혼자서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후처라는 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후처가 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전처 자식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재산 상속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후처 소생 자식에게도 동등한 상속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처 자식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들이 지켜온 재산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후처의 자식과 나눠야 한다니 말입니다. 이번에는 전라도 김씨 집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 집안의 가장은 상당한 토지를 소유한 부유한 양반이었습니다. 전처와의 사이에 세 아들이 있었고 후처와의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재산 분배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전처 소생 장남은 주장했습니다. 후처의 아들은 우리와는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니 재산도 적게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관아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아들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장남은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재산을 주는 대신 동생을 집안에서 쫓아내는 것을 택했습니다. 후처의 아들은 15살 나이에 홀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법으로는 자신의 것인 재산 한 평도 받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 후 집에서 쫓겨난 후처는 아들을 데리고 작은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양반가의 부인에서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갚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후처와 첩이 손을 잡은 경우입니다. 충청도 박씨 집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씨에게는 전처 소생 아들 둘, 후처 소생 아들 하나, 그리고 첩 소생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자마자 전처 자식 둘이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전처 자식들은 후처와 첩을 모두 집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재산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처와 첩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신분상으로는 후처가 첩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두 사람은 같은 처지였습니다. 전처 자식들에게 밀려난 약자였거든요. 그렇게 후처와 첩은 힘을 합쳐 관아에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에게도 정당한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처 자식들은 황당해했습니다. 후처와 첩이 한편이 되어 자신들을 공격하다니. 하지만 소송에서 후처와 첩이 이겼습니다. 법은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재산은 네 아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가족관계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적과 동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익과 생존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후처든 첩이든 자신과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물론 모든 후처가 미움받은 것은 아닙니다. 전처 자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어머니처럼 돌본 후처들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최씨 집안의 후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후처 정씨는 전처 소생 자식 넷을 자신의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자신은 재혼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처 자식들의 혼인을 챙기고 공부를 도우며 친자식 이상으로 잘 돌봤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정 씨는 그 집안을 지켰습니다. 재산을 네 자식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자신은 작은 사랑채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전처 자식들은 후처를 진심으로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마다 후처를 상석에 모시게 되었죠. 시간이 흐른 후에 정 씨가 죽자 자식들은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효행을 기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런 자식들의 진심을 알게 된 조정은 정 씨에게 정려문을 내렸습니다. 후처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처 자식을 학대하고 재산을 빼돌린 악한 후처들도 있었습니다. 전라도 정씨 집안의 후처가 그랬습니다. 후처 윤 씨는 전처 소생 자식 둘을 노골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밥을 굶기고 좁은 방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식들이 불효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만 믿고 자식들에게 매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억울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처는 남편이 없을 때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낳을 아들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다. 자식들은 그 말을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계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윤 씨의 만행이 밝혀지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우연히 후처가 자식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그는 즉시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관아에서 조사가 나왔고 후처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후 윤 씨는 집에서 쫓겨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윤 씨의 만행을 알게 된 남편은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후처는 선과 악으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후처든 악한 후처든 그들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후처는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고 악한 후처는 증오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행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야사에는 한 후처가 남긴 한글 편지가 전해집니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후처의 진심이 담긴 귀한 기록입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집올 때는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그리 미워할 줄은. 나도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나를 그 여자라 불렀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전처 이야기만 했습니다. 당신은 전처만큼 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나를 종처럼 부렸습니다. 전처는 이렇게 했다. 전처는 저렇게 했다.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친정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후처로 시집을 간다는 것이 창피하다며 친정에서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라는 믿음을 갖고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집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죽어서도 이 집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떠돌아야 할까요? 이 편지는 많은 후처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아내였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처의 그림자는 너무나 컸고 후처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도 비교당하고 죽어서도 잊혔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후처 제도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는 풍조가 강해졌습니다. 과부는 제가하지 않고 수절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거든요. 둘째, 이 논리가 남성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다고 바로 재혼하는 것은 박정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셋째, 후처를 드리는 것보다 첩을 두는 것이 더 편해졌습니다. 후처는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쟁, 제사 문제 등 복잡한 일이 많아서 오히려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첩은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식도 서자가 되어 상속에서 제외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후처보다는 첩이 낫다고 양반 남성들은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 재혼보다 축첩이 더 일반화되었습니다. 호라비 양반은 후처를 맞이하는 대신 첩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정절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면서 집안에서는 첩과 살았습니다. 이것이 더 도덕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처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양반이나 중인 계층에서는 여전히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어린 자식을 키울 어머니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첩을 둘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까지도 후처는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처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법과 현실이 다를 때 진짜 정의는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선시대 후처들은 법으로는 아내였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사랑도 가족도 그 무엇도 온전히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저 평범한 행복을 원했던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야사는 그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전처 자식과 후처 사이의 갈등, 재산을 둘러싼 다툼, 첩과의 기묘한 동맹. 이 모든 것이 조선시대 가족의 민낯이었고 화려한 양반 문화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책은 왕과 양반의 업적을 기록하지만 야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합니다. 후처들의 눈물, 전처 자식들의 분노, 남편들의 고뇌. 이 모든 감정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가족은 단순히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후처와 전처 자식이 진짜 가족이 된 경우도 있었고 끝까지 남남으로 지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더 많은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야사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야사TV는 앞으로도 역사책에 없는 진짜 이야기,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야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